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더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9월 19일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목요일날 아침입니다. 네, 미국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었던 것처럼 50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답안지 유출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25bp 아니고 50bp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전의 뉘앙스들은 복선을 많이 깔았죠. 50bp 하겠다. 우리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고 여러 다른 그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 관계자들 통해서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한 3주 전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틀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틀렸냐? 그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굳이 50bp를 해야 하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위라든가 현실적으로 보면 25bp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50bp? 왜냐하면 50bp를 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인지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 경기 침체는 절대 아니다라는 톤으로,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50bp를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확고하게 다 잡았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생각해서 50bp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고용이 너무 나빠졌고, 지난번 고용이 나올 때 과거 고용 데이터가 훅 떨어졌죠. 훅 떨어지면 10만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으로 50bp 인하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됐느냐? 채권 시장은 이미 50bp를 다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50bp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언급들, 즉, 자, 다음번에는 50bp 안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25bp도 안 할 수도 있어.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언급. 그리고 또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을 거야. 너희들이 예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제로금리 이 정도는 시장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라는 언급을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30년물 장기채 금리,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빠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단기물 쪽에서는 3개월물, 1년물은 상당히 금리가 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의 그 정상화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1년물 같은 경우는 4.0에서 3.99로 금리가 떨어졌고, 2년물은 3.60에서 3.62로 소폭 올랐습니다만 10년물은 3.64에서 3.71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과거에 드렸을 때, 자, 앞으로 잘 생각해보자.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의 내외로 움직이고 뭐 제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가 오지 않는 경우에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연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3.5%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크게 먹을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것들이 미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3개월물이나 1년물들은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장기물 쪽에서는 금리가 멈춰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너무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년물도 4%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사실 오늘 장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정치적 고려가 없었을까? 어쨌든 오늘 아시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자. 이것이 오늘 장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뭐 얘기는 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린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 질문도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용을 이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고용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물론 뭐 다음번 데이터에서 고용이 10만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뭐 적게 나왔다, 뭐 5만 6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조금 문제는 다르죠. 이번 50bp 뿐만 아니라 더 해야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건데 그 정도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사실 고영에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정책 고려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재미난 질문,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주택 관련 질문이 있었거든요. 주택이 이렇게 가격, 인플레이션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현재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다른 코어 인플레이션의 요소들을 보면 이것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존의 장기 계약으로 설정되어진 모기지 계약이 금리가 낮게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금리 계약했던 것은 뭐 3%대 초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심지어는 2%대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롤오버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고, 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리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쭉 밀어버렸어요. 여기서 저는 조금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 미국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오르는 그런 버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주식 시장은 역사상 최고치 부근이에요. 충분히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금리를 인하한 것이 부동산 쪽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2008년 리만 사태로 크게 한번 당했으나 지금은 통화량이 2배 이상 늘었고, 통화 가치가 그러니 떨어졌으며, 그래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졌고, 임금 인플레이션, 서비스료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한 미국의 상황들. 그러니까 밥 한 끼 시키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냥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은 35달러에서 50달러 막 이 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35달러라고 해도 팁 주고 이러면 40달러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 집값도 당연히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정치적 고려라면 이 부분도 뭔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해당 정부가 버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집값이 올랐을 때 과연 미국이라고 다를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난 집도 사기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재밌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개 나올 테니까 우리도 항상 뭐 똑같은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50bp를 내리니까 시장이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막 미국 주식시장은 뭐지? 막 이런 거 있어. 왜냐면 얼마나 재밌냐면, 시장이 금리 50bp 하니까 환호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환호하다가 제자리로 가고 끝났고, 금리를 50bp 내리자 통화시장은 달러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고, 엔화 가격도 뚝 환율이 하락.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상승이죠. 가치 상승이 뚝 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50pp니까 즐거운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 경기 침체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런데 금리 인하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작게 할 거야? 앞으로 그냥 25pp만 할 거야? 그럼 이건 좋게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채권은 명확합니다.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더 반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채권시장 아주 논리가 간단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이제 진화를 어떻게 했냐면, 침체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한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50bp나 올렸고, 한국도 금리를 25bp는 이제 10월 달에 올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아침 시초가는 당연히 꽤 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저는 이번에 한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자산시장 흐름이 주식시장은 완전히 이제 좀 풀이 죽은 시장이 됐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아주 뜨거워졌고, 특별히 서울 부동산 쪽에서 가격 비싼 부동산 쪽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내 재산을 보전하고 내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의 좋은 위치라고 여겨지는 곳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자산을 조금이라도 보유한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을 주식 사듯이 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되면 더 이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자금 유입이 재미없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투자 심리가 나빠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채권이 정말 나빠지고 차라리 주식은 좀 나을 거다, 금투세가 되면.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자본 차익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두들겨 맞으면 굳이 채권 할 필요가 있겠어? 얼마나 마진이 남는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부동산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도 부동산의 세제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융 투자보다는. 근데 게다가 가격 상승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금투세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주식시장이 지금 한 4,000포인트 돼서 금투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항감이 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3년 내 2021년 이후로 계속 나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여기서 세금을 한다니까 더 투자하기 싫은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당위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가. 근데 이념적인 접근이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현장주의자 입장에서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 아닌가 하는 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등, 그 다음 금투세에 의한 일부 위축,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이번 금리 인하의 흐름이 한국 주식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겨질지가 조금 의문인 상황인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자, 어쨌든 한국은 그렇고, 이제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 엔화 어떻게 될 거냐. 와, 이거 진짜 이 대목이 국제 금융 질서에서 진짜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건대 당연히 드러나는 대목 하나는 미국 연준과 일본 BOJ 은행이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번에 50bp 내려 하는 거 일반에는 이미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리를 지금 바로 올리면 안 되고 천천히 올려야 돼. 천천히 올려 라는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크다. 어찌되었건 협의는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나타난 것처럼 엔캐리 청산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대거 흔들리는 일들은 없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심리는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러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8월 5일도 갑자기 너무 뜬금포잖아요. 사실은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에서 엔캐리의 청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캐리 청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으로 물량이 나왔을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엔캐리 청산 물량과 더불어 엔캐리 청산 물량 나온대. 어쩌지? 야, 너 규모 그거 알아? 아니, 몰라요. 작아? 아니요, 클 것 같거든요. 크겠지.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량 그냥 서로 갖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 날 그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 심리를 잘못 건드리면 와장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연준과 BOJ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본의 국민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말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 박상준 교수하고의 대담, 곽상준 말고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이 부분이 뒤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에 순종적인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그 부분에서 180도 다르다라는 부분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글부글 속이 끓어도 앞에 나와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거센 저항들이 없다면 BOJ는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느리고 매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한국 같은 경우라면 이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못 살겠네, 이게 뭐야, 갈아엎어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한국 분들은 쉽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압박이 있으면 BOJ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 다 거렁뱅이 됐어. 자, 우리 해외 나가지도 못해. 해외 나가면 우리 너무 부담돼 갖고 이제는 완전 우리나라 중진국도 안 돼.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 수준은 후진국이야.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일본의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으로 환원시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겪게 되면 금리를 세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본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단계적으로 시장이 느끼지 못할 만큼 느리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5bp가 아니라 다르게 아마 궤적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0.1% 아니면 너무나 창의적이게 0.05 아니면 진짜 창의적 0.08 이런 식으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심지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는 대목이 뭐다? 네, 엔화가 140엔을 빠르게 치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뭐야, 엔캐리 청산 되겠네, 엔캐리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엔캐리 청산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에 충격을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주 환 변동성,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꽤나 컸고요. 모두가 제자리였습니다. 기술주들은 금리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반도체 주식들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러셀 2000은 그래도 가장 금리가 내렸다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과연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재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멍한 것 같아요. 멍한 것 같고 아마 오히려 오늘 저녁에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을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정말 오늘 금융시장 전체에서 재미난 포인트 하나, 위안화 혼자서 강세로 쭉 갔어요. 7.1을 깨고 7.09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금리를 내리니까 달러 약세를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사실 엔화는 달러 약세를 금리 인하를 달러 약세로 반영하고 엔화 강세로 반영을 했어야지 정상인데, 이 부분은 뭔가 눈치를 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중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지만 정중동이었어요. 시작하고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련단신 위안화만 휙 하고 강세를 갔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 이게 눈치 안 보는 시장이라 혼자 휙 갔습니다. 자, 원래 원화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원화는 일본 엔화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국 원화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재미난 대목이고요. 여러분, 여하튼 오늘 저녁이 아시아 증시와 오늘 저녁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 반응이 될 것이다. 미국은 뭐지? 이러면서 끝났다라고 표현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는 오늘 휴가라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못 뵙고 녹화로 보게 되고요. 내일은 생방송으로 여러분 뵙게
되겠습니다. 연휴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실 텐데 몸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근무일 되시길 빌겠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도 파이팅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녕.